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발표문 사망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 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 석유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경내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5당 청와대 오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는데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는 뭔가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트럼프는 남북에서 나온 발표도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도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받아들였는데 왜 이번에는 미국하고 보조를 안 맞춥니까? 그동안 외쳤던 한미동맹에서 미가 미국 아닌가요? 미나리인가요? 김호중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다른 뉴스들이 워낙 크게 빵빵 터져가지고 이 대단히 중요한 남북 문제인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북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야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죠. 네, 오찬회동을 열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어서요.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공개된 거 풀 버전으로 봤는데, 보다가 정말 뭐랄까요, 황당한 지점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속은 게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고,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군요. 이분들 말에 의하면 뭘 하든 간에 북한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대로면. 그리고 북한이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예전과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이해가요. 논리는 읽어내잖아요. 다른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이어진 대화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아니면 청문회였죠. 청문회. 예, 접촉이 있었습니까? 뭐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는 사실상 청문회였고, 근데 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거짓말이라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시간 벌기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 벌기용이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대책이 있나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여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굳이 찾아봐야 하니까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답답하더군요. 예. 야당 입장에서 선거도 임박했는데 다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하거나 그게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된다. 네, 어제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전체 맥락으로 보지 않고 한두 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는 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특보는 사퇴시켜라. 그다음에 김영철 방남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대한회의 그런 거예요. 사과하라, 밝혀라, 사퇴시켜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은 4월 말이 남이 정하냐, 북이 정했냐, 누가 정했냐. 이면 합의가 있었냐, 이런 이면 합의 것들까지 있었냐, 물었습니다. 대북 접촉이 있었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다. 따지고, 북한과의 발표는 변함이 없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그러면? 네,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1년 안에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소도 북한이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받아줄 수 없다. 이게 6개월 전보다 명백히 나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외신도 굉장히 놀랬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는 좀 다소 다른 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안 되죠. 예. 미국에서도 이제 뭐 추가적인 그 보수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보수야당과 정반대의 스탠스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미공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상시 한미공조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어제도 일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하기 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낙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방북 결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한 거냐 한마디로 그런 네,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내가 잘한 거라고 미라고. 예,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신세진 쪽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북한 특사단이나 남한 쪽의 노력이라든가 뭐 또 다른 얘기 아니고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올림픽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성공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인 나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 가지라고 하고 노벨상 가지라고 하고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한 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나라고. 올림픽도 나 뭐든지 나. 어제 뭡니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코멘트 나왔을 때도 예, 지금 대통령만이 유일한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이제 예, 트위터에 쓴 내용인데요. 헐리우드 뭐 요즘은 헐리우드도 더 이상 이제 스타가 없고 이제 재미가 없고 먼저 유일한 셀럽은 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신 상태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거기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 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북한 문제만은 통상 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북한 문제만은 그냥 트럼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예. 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더나우트 미국 국무부에서도요.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국제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내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어서 영어로 좀 길게 다뤄봤고요. 중요한 뉴스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 민원 등을 얘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비망록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거죠. 당시 형제가. 예. 직접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돈이 오가는 얘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하거나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자원외교나 또는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의 해외 투자 등등은 다 이상득 의원이 뛰었어요. 예. 그리고 그 디테일 혹은 뭐 그 돈 관련은 아들 이지영 씨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진작에 싱가포르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없는데 당시 역할이 컸거든요. 예. 돈 관련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서 제가 또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네, 쫓아가셨었죠. 예. 싱가포르 사무실도 찾아가고 하여튼 쫓아다녔는데 부동산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됐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 네, 예.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지영 씨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예. 자,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관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당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 검찰 출석 앞두고서요. 관련된 전략들을 일부 알린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분은 평생을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는 여전히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네. 삼성 소송 비납은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론하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청와대에서 그걸 쓴 적이 없다 안 썼다 모조리 다 부인하는 거죠. 단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실컷 변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예. 거짓말인 게 빵빵 드러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모조리 다 부인하니까요. 모조리. 아무리 모든 정황과 상대방 진술과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다 부인할 겁니다. 그래 왔고요 평생. 자 다음 수는요. 네, 차한상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인단 올렸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물러났습니다.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밝힌 바인데요.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이 다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나오겠죠. 예. 네,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3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관련되어서 김창석 대법관이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해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가 있어서 나머지는 짧게 제목 정도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지만요.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2011년 기자지망생에게 성추행 시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제가 특수관계인이라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해서 관세 폭탄 부과 방침에 대해서 해당 업계조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업계를 위한 게 아닌 거니까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을 위한 조치니까 업계도 반발하는 거고요. 자, 또 있습니까? 예, 끝으로 하나만 전해드리면요. 지난해 아베 정권 지지율 폭락 사태를 불렀던 사학 스캔들이 다시 한번 일본 정계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다루긴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YTN 노조 파업이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YTN의 한 간부가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삼성에 남겼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예. 자, 요 사태 노조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자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경님. 네. 우선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주시죠. 노조 파업은. 지금 뭐 파업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두 달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됐습니까 벌써? 예, 벌써 두 달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싸웠던 언론사가 두 달째 파업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 이게 지금 진짜 이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강아지도 화가 났나 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 파업은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예,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고요. 예, 예. 연결한 김에 이제 여쭤본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받았는데, YTN에서. 대단한 특종인 거죠, 당시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삼성 측에 들고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당시 예, 상황.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되기 전에 지금 YTN은 2015년 8월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제보자가 YTN에 제보를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사회부에서 이거를 접촉을 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보고 취재 기자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회부장 지금 기획조정실장인 유재훈 실장이 이거를 보도를 무마하고 제보자들과 접촉하면서 이 제보를 삼성에 브로커 역할을 한 사실입니다. 삼성 브로커 역할. 충격적이죠. 브로커 역할을. 그 회사가 이걸 보도하도록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걸 삼성 측에 알려주는 중간 거간꾼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 기밀이나 취재 내용을 무마하고 그리고 외부에 삼성에 그 알려줌으로 해서 취재는 못하게 하고 결국 삼성에 그 제보를 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돈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유재훈 실장이 했다는 역할입니다. 좀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성매매 동영상을 치고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안이 덮이도록 하는데 중간에 역할을 했다. 이런. 그렇게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어떻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이게 지금 뉴스타파 네. 보도에 밝혀졌는데요. 예.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유재훈 실장이 취재 기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용이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 쪽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쪽에 연락을 하면 확인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저랑 얘기하면서 결국에 삼성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재훈 실장의 나중에 입장문에 보면 더 가관인 것이요. 회사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조준희 사장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사장에게 경화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리고 나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의 제보가 왔고 그걸 무마하는 유재훈 실장이 나중에는 인사팀장으로 영전을 하고 그 후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더 영전을 합니다. 결국에 이게 회사의 조준희 사장뿐만이 아니라 간부들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도 무마와 함께 외부의 브로커 역할을 회사가 집단적으로 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이건 굉장히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뭐 윤리를 더불어서 이건 범죄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상으로는 YTN 취재 기자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예. 네.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삼성 측으로부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유 실장이란 말씀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유 실장이 제보자, 지금은 구속상태 제3의 제보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제보자가 결국에 삼성 측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사안을 그 사람과 논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대가성이 밝혀지면 유재웅 이 실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가 밝혀져야 될 수사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유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당시 조준희 사장 역시 유 실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의구심이 아니라 지금 유재웅 실장이 회사의 입장에 따랐다라고 지금 벌써 본인이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따랐다는 말을 했습니까? 예. 지금 자기 본인의 입장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조준희 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요 간부들이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거기에 행동대장이 유재웅 실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유 실장이 사안을 파악하고 사안이 크니까 뭐 사장이든 간부들한테 연락을 했고 거기서 사장이 혹은 간부가 이런 지시를 하여 삼성 쪽으로 넘겨주고 이 이제 파일을 들고 온 사람한테는 삼성한테 대가를 받고 이 정도에서 그치자 대신 취재 기자들한테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뭐 공장님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을.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YTN에서 벌어졌는데 그럼 이런 일을 포함하여 YTN에서 벌어졌던 그동안의 일들을 보며 지금 YTN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네네.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태가 지금 YTN의 노조의 파업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은 성매매 건은 일단 노조 파업이 끝나고 뭐 공동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일인 것 같고, 그렇죠? 파업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조사를 회사에서 요구했는데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측에 지금 주요 보직이 있는 사람이 유재웅 실장입니다. 이거는 공동조사의 사안이 아니라 즉각 대기 발령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건 정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YTN 현 상황은요. 지금 2달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사실 사기 방통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일성 당시에 했던 얘기가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연 YTN이 정상화됐느냐, YTN 보도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주식이 공적 자본이 투입됐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재웅 실장과 지금 최남수 씨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기관, 방통위 적극 나서야 됩니다. 도대체 이 2달이나 가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고통스럽고 탄압받았던 언론사입니다. 더 이상 이 최남수 씨와 유재웅 씨를 놔둔다면 YTN은 정상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어찌됐건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국민에게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방송을 외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서야 네. 된다는 겁니다. 예. 예, 뉴스공장은 YTN 사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엔 오랜만에 일본 소식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였죠. 아베 정권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학 스캔들. 이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 간단 요약 먼저 제가 해볼 테니까, 예, 만나봐 주십시오. 모리모토라는 학원이 이제 국유지를 사들였죠. 예, 초등학교로, 그렇죠. 예,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나라 재산을,
사들였는데 그게 감정가의 한 뭐 9분의 1 정도,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헐값에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아베 부부가 연루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스캔들이죠. 예, 그렇죠. 그때 그 아베 부인인 그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아베 아키에 씨가 예. 그 사립학교에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예. 이게 아베 정권이 관여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당시 이게 전체 약 9억엔 정도가 되는 게 1억엔 정도 샀으니까 합 800억 정도의 이게 아주 싼 값을 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당시 계약자가 일본 재무성이 되는데 이 재무성이 이 혹시 많은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 이게 처음부터 작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잘 안 좋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할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사학이, 예, 사립학교가 국유지를 샀는데, 그걸 총리 부부가 싸게 해준 거 아니냐? 10분의 1 가격에. 이런 스캔들로 크게 흔들렸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2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아직 연결 안 됐나요? 네, 아직 연결 안 됐군요. 정확하게는 14% 예,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억이 조금 못 되는 돈, 지금 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액수들에 비하면 적지만, 근데 여기에 왜 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차전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다시 이게 불거진 것이 무슨 문서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 이 재무성이 문서의 계약자인데요. 네, 재무성.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다 한번 수습된 걸로 알았지만 야당들은 일체 이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이번에 지금 정기 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중에 이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이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아사히 신문이 폭로를 한 것은 당시 모리토모 학원하고 이 재무성이 계약했던 결제 문서와 예. 이후에 국회에 제출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하. 즉 당시 이 재무성 입장에서 불리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 건은 아주 특수하게 예.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예상 외의 감정가로 평가를 하게 됐다라든지 즉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수용한 듯한 표현들이 다 삭제된 문서를 아하.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 이번에 아사히 신문 보도에서 이게 다시 특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 조작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공문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서를 괜히 조작했겠느냐. 아베 총리 정도 연루됐으니 그랬던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연달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일단은 문서가 조작됐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된 거네요. 예, 일단 그 의혹을 일단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 재무성의 아소 재상은, 이 문서는 지금 현재 이게 오사카 지금 특수부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부에 지금 제출하고 있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관련 문서들은 다 폐기했다 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국회를 우롱하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예, 정부 각 국회들에서의 정치가들의 답변 형태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가 됐던 사건인데 이게 다시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예, 예전에는 그 정식적인 문서가 없이 예. 이 관료의 양심 선언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 문서 조작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 좀 지금까지는 질적 차원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게 여기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런 스캔들이 나와서 이제 스캔들 굉장히 큰 스캔들이 나오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잖아요, 일본이.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국회 내에서의 이 야당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내각이 총 사퇴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여론과는 좀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은 벌써 이게 작년 선거에서 한번 아베를 다시 지지했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예. 또 요즘에는 이 경제를 아베 정권 시기에 조금 많이 향상시켜졌기 때문에 예. 아직도 경제를 기대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아베 정권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 이런 여론이 일반 국민들의 반아베 정서로 확대될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여론이 점점 악화되었을 때는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베 수상 개인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는 같아요. 불거졌지만 아직 어디로 이 사안이 전개되어 나갈지는 이제 전망하기 힘든 거군요. 예. 예전의 방식으로 보면 일단 시간을 많이 끌겠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예,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좀 국장이라든지 또는 차관급이라든지 좀 대리인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이네요. 꼴이 잘 나가. 좀 질질 끌어서 필요하게 만들고 이제 그만둬 혹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책임지고 이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유야무야되고 이런 패턴이요. 예.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평화헌법 개정에 브레이크가 될 수준이 됩니까? 사안이? 올해는 일본이 지금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 되는 해이죠. 예. 그래서 아베 정권은 초기부터 메이지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올해가 헌법 개정의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3분의 1을 확보를 했고 올해 만약에 헌법 개정안을 꼭 상정을 하면 아베 수상이 등장한 역사적 의의는 다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민당 내부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안은 일단은 자중해라라는 압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아베 내각의 헌법 개정 시나리오에 일단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 예. 이 스캔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근데 이게 절대 이제는 분위기가 넘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고 약간의 브레이크는 걸렸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만약에 총선거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더라도 이 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자민당의 정권 개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다시 혹시 선거를 해서 또 아베 수상이 다시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세력들은 또 이게 상황이 어정쩡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9월에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치명적으로 아베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면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자민당 정권 교체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의 보수 흐름을 바꾸는 큰 요소가 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한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당황해야 한다. 일본 패싱을 걱정한다. 이런 국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베 정권이 계속 선거에 이겼던 이유는 유일하게 북한의 핵 문제를 그렇죠. 이용을 했고 또 북의 도발 행위가 당선을 시켜준 것도 사실이죠. 예.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북의 다음 핵실험이라든지 도발 행위가 제일 필요한 외부적 요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남북 지금 평화 드라이브가 걸려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실현이 되면 이 외부적 위기 요소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죠. 또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도 쉽지 않고 헌법 개정에
이 외부적인 지금 국제정세의 위기라는 논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형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남북 간에 지금 현재 평화 무드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게 일본 헌법의 개정을 막고 또 일본의 평화를 지켜가는 한반도 중심의 뭐 동아시아 평화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는데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근데 이런 긴장이 해소되면은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예. 남북 그렇죠. 지금까지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국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감으로써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 무드와 연결하고 일본이 고립된다라든지 또 미국 추종지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내부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면은 더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극우들의 계획도 어느 정도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생각이 그렇죠. 예.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모드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도 되고 이번에 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 사건은 또 내부적인 요소도 되기 때문에 그 평화헌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또 짚어볼 사안은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예,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됩니다. 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던 그러면 어떤 혐의로 소환을 받는 것인지 법무법인 동간의 이정열 전 부장판사 현 사무장 오늘은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시간 모자라 다 못했습니다. 예, 근데 다음 주에 있는 일이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몇 가지입니까? 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18개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뽑아본 건 한 23개 정도 됩니다. 23개요? 저기 공장장님 저 시간이 얼마 없는 걸로 하는데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안 간단한데요. 이거 다 23개 하다 보면 그냥 이거 얘기만 해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큰 거 중심으로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23개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법정형이 제일 높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형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이제 뇌물수수입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관계되어 있는 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거, 이게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요거는 별도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등 손실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예. 그럼 이거 한 건으로도 10년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입증되면. 그 다음에 다스에서 이제 140억 원 그 반환하는 소송 관련해가지고 소송 비용 대납 있잖아요. 예. 이게 60억 원 가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뇌물수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불법 자금 전달한 거, 이게 2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소남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 그 대가로 4억 원 받았다고 혐의 받고 있는 거, 이것도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받은 거, 이것도 한 수억 원 정도 전달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횡령 또는 배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혐의 받고 있는 것은 이영배 금감원 대표로부터 90억 원, 이게 횡령 배임, 요게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거 긴데 어떡하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 원 횡령 배임, 요거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많이 쌓여 있네요. 그 사이에. 네.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한 거, 이건 아직 수사가 안 올라왔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해외 그 매출 채권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지 않았겠냐 해서 요거 조세 포탈 액수 보면 이것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단 무기징역이 법정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보내셨다고 하는 그 엑셀 파일 너무 많아서 엑셀 파일을 보내셨는데 엑셀 파일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한 장에 뽑으려고 하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돋보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공소, 이 중에서 공소시효가 아마 좀 관건이 되겠다 싶은, 앞에 건 알겠습니다. 앞에 것들은 네네. 너무 많아서, 예. 뭐 5년 이상, 10년 이상이니까 일단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군요, 최소.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공소시효가 안 걸릴 것 같은 것 중에 조금 약한 것, 이거 약한 범죄는 아닌데. 약한 것들, 상대적으로. 저기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왔다는 예, 청와대 문건.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여기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그 다스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LA 총영사관 동원해가지고 압력 행사했다는 그 직권남용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평 별장이나 부천 공장 부지 차명 보유했다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요게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뭐 그리고 이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운영하고 대선 개입했다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요거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군영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2년 이하의 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숫자는 더 이상 안 들어오고요. 하여튼 올해 아주 오래 혐의가 입증되면, 유죄가 인정되면 아주 오래 계실 가능성이 높다. 예. 여기에 관해서 공장장님께서 이제 형량 뭐 잠깐 언급하시니까 양형위원회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무거운 죄가 말씀드렸던 대로 뇌물수수 관련이잖아요. 이게 5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형량의 그 범위가 징역 9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형을 그 판사마다 다 다르게 내릴 수 없으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네, 예. 그게 이 경우에는 9년에서 12년은 기본으로. 예,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은 형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깎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을 올릴 수 있는 사유가 이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그다음에 동종 정과나 그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게 가중 요소가 한 6개인가 7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가중 요소는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 깎을 수 있는 요소는 보통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액수가 적거나 뭐 그냥 받지는 않고 약속만 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인데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깎을 요소는 없고 그냥 올릴 요소만 지금 보이는데, 진지한 반성 이건 절대 없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중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형이 징역 11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중할 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25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뭐 무기징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다 감안해서 했는데 25년이 나오면 25년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5년이라는 게 워낙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무래도 좀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런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급직보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5억 원 이상 뇌물수수한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런 큰 돈은 비교적 그래도 하위직에서 오가는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괜히 이렇게 숫자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무기징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이번에
포토라인을 쓰시는 이후에 오랫동안 못 뵐 수도 있겠네요. 예, 아주 오랫동안. 예, 뭐 저기 어느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저기 밖에서 뭐 햇빛을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평화당이라고 약칭으로 불러달라고 했으니 평화당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안녕합니다. 예. 이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 예, 전공 분야. 요즘 이 뉴스가 얼마나 대단한 뉴스인지 잘 짚어주지 않아가지고 대표님이 나오시면 이거 또 대표님 말대로 다 됐다고. 아니,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제가 SNS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한 것이 거의 99% 적중했습니다. 뭐 100%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예. 그러니까 공장장을 제가 존경합니다. 갑자기 1% 해드려가지고요. 예. 이게 걱정했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한미 군사회담 또 하자고 할 텐데 또 뭐 핵은 자유권이라고 할 텐데 등등등등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다 될 거라고는 이렇게 돼야 했지만 예. 될 거라고는 미국 쪽에서는 뭐 전망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 뭐 미 국무성에서는 이런 날이 올리라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부정적이라고 말할 요인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도대체 예. 저도 특사를 해봤지만은 이번 특사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저는 서훈을 믿어라. 서훈은 대통령도 미국도 북한도 경험도 능력도 실력도 있다 했는데 역시 미국을 의식하면서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지 않으면은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말로는 뭐 미 제국주의 어쩌고 미국을 비난하지만은 속내는 제일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체제가 보장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하고 굉장히 좋아요. 예. 또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서부터 미국을 뭐 극비 방문해가지고 다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국익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알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절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예. 서훈, 예. 천혜성 예. 통일부 장관 여기에 김상균 차장이요. 예. 아주 서훈 못지않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는 걸 보고 되겠다. 저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이거 인정합니다. 대북 문제는 사실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네. 북한도 갔다 오셨고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거 보셨고. 저하고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뭐 공장장이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대북 관계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듣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다녀오셨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네. 합의를 해올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해도 좋긴 하지만 요거를 고려를 해서 북한이 뭘 얻어내려고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상 중에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군사훈련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국도 할 말이 없고. 제가 보니까 네. 또 이제 이러면은 뭐 보수층에서 네. 박지원이는 역시 빨갱이다. 저놈은 김정일이
찬양하더니 또 김정은도 찬양한다. 저는 김정은 찬양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네. 훨씬 액션이 크고 통이 크고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북한 내에서 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것도 과시한 거고 맞습니다. 또 솔직히 그 무서운 친구예요. 보니까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네. 껐다가지 않겠다 네. 하는 것을 과시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다 말도 해버리고요. 그렇죠. 네. 네. 예,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북미 수교, 네. 체제 보장, 평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일성 유훈인 네. 비핵화 그걸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핵을 가진 것도 결국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한 거지. 핵 뭐 10개, 20개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00발이 넘는 핵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 게임도 안 뭐 되는 조적지열이죠. 예. 그 자체로는 게임도 안 되니까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이거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냉정한 현실이시기도 하고요. 4월 한미 군사훈련도 예년대로 해도 좋다.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 아마 이번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분이 미국에 가서 예. 어느 수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다 나오지 않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결국 사실 이제 지금 발표한 합의문은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다 풀어버린 거고요. 여기에 선물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선물이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북한 핵 기술에 대해서 예.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내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가장 위협스럽게 생각하는 게 북한 핵이 더 발전해서 예.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소형 경량화가 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사일에 탑재되는 ICBM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 현재도 뭐 구암, 사이판 미국 영토에는 갈 수 있지만은 본토까지 간다고 북한에서도 주장을 하고 미국도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분 특사 오늘 방미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ICBM의 개발을 중단하겠다. 아예 예. 일단 그것부터 하겠다. 예. 그리고 특히 그건 미국의 가장 큰 선물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정상이 다 잘했지만은 이번에 금메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따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 줘야죠.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 제가 또 자랑입니다만 네.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네. 우리 동포입니다. 예. 세 사람을 석방해 줘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죄송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세 사람을 석방해 주는 예. 그런 배려도 해라.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그거 맞으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 맞아가지고 101% 맞는 건데 그러면 저 이제 해설 안 하고 남산 밑에다 돗자리 깔고 점쟁이해야죠. 뭐. 미아리 점성촌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저는, 선물은 들고 가겠지 뭔가. 네, 그렇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어떤 김정은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면서 그죠? 아니 그런데요. 예. 제가 뭐 공장장하고 노벨상. 예. 많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에
역대 대통령 중에 사업가 출신이 없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 없는데 사업가 출신은 유일하게 MB 하나란 말이에요. 예. MB는 돈을 좋아해 가지고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적골됐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예. 그런데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이기는 된다. 길이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재선되는 길이고 그러니까요. 세계적 맞습니다. 재앙을 없애는 길이고 미국 본토의 공격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손익 개념으로 이미 계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위기로부터 구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리고 재선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몰래 설치해가지고 아니 추진도 좋지만은 네. 아마 그러한 것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거듭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을 엄청나게 미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년 우리 국회 본회의 연설을 제가 듣고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저래서 힐러리에게 이겼구나 했더니 미국 관료가 연락이 와서 네. 그 배경을 묻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조셉 윤. 조셉 윤. 예, 조셉 윤이 왜 잘랐나요? 그러니까 미국 내 대화파 아닙니까? 또 최고 대화파고 지금 그분이 만약 계셨으면은 네. 참 더 좋았겠다. 이제 거기에 참고가 되니까요. 그래. 대표님은 또 그쪽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조셉 윤 특별대표가 틸러슨 예. 국무장관 국무성이니까 대화의 필요성을 자꾸 역설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예.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발표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제재를 한다 하는데 대화해야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대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들은 모든 좋은 결정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만들어 실제로 장관들이나 대통령은 장관들이나 대통령 참모들은 영광을 대통령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저게 뭐야? 트럼프 패싱이다. 트럼프 패싱이다. 해가지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국무장관한테.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켈리 비서실장이 절대 안 된다. 아하. 만약 틸러슨을 자르면은 내가 나가겠다. 아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셉 윤이 총 맞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셉 저는 윤이 이번에 정의용 예. 서훈 특사 요거 혹시 조셉 윤하고 통화해서 파악하신 내용입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나 잡혀가요. 통화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묻지 말고 통화를 하시죠.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시는 것까지는 얘기하고. 예. 통화 안 했다니까요. 평상시 통화하시지 않습니까, 조셉 윤? 평상시 통화한 것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예. 이번 특사 정의용 서훈 원장이 오늘 방미를 하지만은 그러한 것 트럼프 패싱이 되지 않는 우리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앞서가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비위가 상연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렛대, 우리는 중매쟁이 이런 걸로 해서 영광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let him do it. 트럼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도 받고 영광도 가져가고 다 하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뭐 공장장은 내 생각에 항상 따라오는 거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쭉 했던 얘기는 하나 전문가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 얘기 듣고 제 SNS 보고 했겠지 뭐. 저는 SNS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돌아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육자회담 때 멤버들을 쭉 도는 거예요, 보니까. 돌고 물론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이제 나서면 나머지도 해결되긴 하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놀란 거 아닙니까, 현재 스코어.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예, 깜짝 놀랐죠.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무성에서 그런 반응을 내놓았죠. 예,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 예, 이런 날이 알 줄 몰랐다. 가서 잘 되겠죠? 미국 쪽에서도?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합의가 원체 좋고 또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 기간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비핵화의 길로 가는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거부할 무엇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분이 아무것도 한미 없어요. 군사훈련도 네. 예년 수준으로 해라. 그러니까요. 뭐 경제 제재 풀라는 말도 없고요. 이제 그걸 만나면은 결국 이번에 이걸 시사가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은 가야 된다. 막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먼저 미국하고 완전하게 합의를 하도록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 갔다 왔더라. 미국하고 돼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셨지만은 주요한 멤버들이 다 미국 가서 조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특히 일부에서 바미당이나 한국당은 왜 아베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저렇게 뭐 자주 전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전화 한번 못하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딱 참고 기다리더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변명을 안 해요, 보면. 그래서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방문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번에 그 프로세스 과정이 결국 2005년 9.19 합의로 돌아가는 거다. 그 해결 방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는 6.15 정신으로 북한 핵 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된다 하는데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가 미국의 정권교체나 우리나라의 정권교체 때문에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회.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남측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김대중 북한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그런 얘기는 있었죠. 어디서 회담을 할까. 우리가 가니까 답방을 반드시 2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한다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수차 약속을 했고요. 저를 몇 번 만났을 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앵콜 하니까 그러면은 답방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앵콜 하겠다. 그런 농담까지 했다니까요. 장관 선생 내가 틀림없이 답방해가지고 장관 선생 선거운동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선거운동까지. 그러나 못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왔는데 그게 이제 개인의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을 하더라도 당시 정권을 진 권력자라 하더라도 국제 정세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세습 집권을 해서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 정부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500개가 넘는 장마당이 이루어졌어요. 그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 탈북자 그 만나서 이제 북한 사정 청취하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북한 경제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요. 500만 대의 핸드폰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고요.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딱 입증하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타면 마부 생각난다고 잘 살다가 후퇴하고 상당한 정보가 흐르는 개혁 개방이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하지만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후퇴하면은 주민들을 컨트롤할 힘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서운 통상 압력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그 주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하는 실질적인 약속을 아직까지는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완전히 권력은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요구를 받자. 그리고 미국과 잘 지내야 산다. 저기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훈이 김일성 자기 주석으로부터 유훈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못 믿어요. 일본을 못 믿어요. 그렇겠죠. 네, 그 사람들은 우리 영토를 병탐한 적이 있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의 영토를 병탐한 적이 없고 또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체제 보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유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핵을 개발해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해요. 제 생각엔 미국까지 다음 시간이면 미국까지 갔다 와서 그 특사단의 투어가 끝난 시점이겠죠. 그때가 되면. 그렇죠. 투어가 끝나면 이제 대표님이 또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어떻게 됐든 저는 이번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새 정상들이 다 잘했지만은 특히 금메달은 트럼프고 이번 오늘 방미하는 정의용, 서훈 이 두 특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숨소리까지 다 공유를 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북미 대화를 하고 그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모라토리움, 동결, 비핵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나서게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당의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었군요. 저희 대표가 입에 붙어서 평화당의 대표님 아니시죠?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 대표는 영원히 대표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그것마저 알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일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통령과 정당에 특히 정당에 대통령은 전체적인 이미지상 큰 결정들의 영향을 받지 그렇죠. 개별 사건에 영향을 잘 안 받는 편인데 일단 대통령부터 짚어볼까요? 그게 안희정 전 지사 의혹이 아니죠.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것은 5일입니다. 5일.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일단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먼저 보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9%포인트 하락해서 65.6%입니다. 3주 연속 65%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29.4%입니다. 예. 그래서 일간으로 보면은 특사들이 방북했던 날이 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66.5%로. 근데 6일 날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죠. 안희정 스폭 확산이 되었고 여기 63.9%로 이제 상당폭 하락을 했죠. 이제 3.5 남북 합의가 이제 공개가 되고 확산된 시점이 어제였습니다. 다시 올라갔군요. 예, 7일 날에는 66.7%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하고의 변화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폭 상승했을 것이다. 상승 모멘텀이었죠. 네. 특사단 방문하고 이런 네. 성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특사단 방북 전의 지지율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안보 문제가 어떤 지금에 있어서 크게 많은 상승 요인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3원 남북 합의가 워낙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포인트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70%대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모멘텀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간 반감시켰다. 네, 어제 기준으로는 66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예, 어제 1강 기준으로는 66.7%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고 사람들은 정당 지지율, 특히 기자들은 정당 지지율, 지방선거에 미칠 대해서 정말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불러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2.4%포인트 하락한 47.6%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타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상징적인 인물이고 1, 2위를 다투던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이 차떼기로 돈을 받았다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여서 그렇죠. 어느 순간 딱 끊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이러한 관련 어떤 의혹들이 터진다거나 그리고 당의 대처가 지난번처럼 어떤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가 없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영향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질질 끌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거의 2시간이 채 안 돼서 당 지도부가 제명 방침을 결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하락폭을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정당하고 연결되어서 뭐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당이 일주일 열흘 지나갔으면 타격을 계속 입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문제로 선이 그어져 버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빠졌습니다. 1.1%포인트 하락을 해서 18.6%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북대화 국면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사단을 자꾸 공격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탄탄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보수층이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수층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정당이 나서서 이제 방북 성과를 비판하잖아요. 그걸 믿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당은 꼭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 자체가 이제 북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특사단을 둘러싼 여러 어떤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프레임 자체가 좀 설득력이 좀 약하게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보이고요. 바른미래당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은 거꾸로 갔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에 2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을 했습니다. 안희정 의혹 다음날 올라갔는데 방북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그 다음날 17%로 떨어졌어요. 제일 맞습니다. 큰 폭으로. 17.4%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표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일정 폭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 두 빠진 것들이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으로 간 것으로 세부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준석 하라고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9.1%입니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이익의 성격이 높고요. 정의당 역시 3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4%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5.8%로 올랐습니다. 1.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다수가 정의당으로 간 것으로 이제 나왔고요. 민주평화당이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0.3%포인트 하락해서 2.7%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7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 대통령은 66.7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굳이 따로 불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7. 네. 오히려 소폭 6일보다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올랐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17.4%로 17.4%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바른미래당은 여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층이 2.3% 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1%가 됐고 정의당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층이 모여서 한 5.8%까지 올라갔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요. 이번 주 정도 TBS 의뢰로 이번 주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 전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였고요. 지금 현안 조사를 했습니다. 남북 합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이 남북 합의 내용을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 포탈을 보세요. 네. 합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해설하는 뉴스가 보이지 않아요. 6개항이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라인에 남북 정상 간에 통화할 수 있는 것 그 부분도 크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컸는데 많이 안 알려져 있죠. 내용이 안 알려졌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자, 현안을 보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반도 남북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었는데 이제 두 개의 보기가 하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머지 하나는 위장 평화. 일부 언론과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해석입니다. 설명입니다. 국제적 제재 모면을 위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의 결과물이므로 부정적이다라고 두 개를 물었는데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0.3%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은 31.5%가 나왔고요. 한 2배 정도로 긍정적이 많이 나와서 대다수가 긍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영 간에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진보하고 보수하고 상당히 반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하고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주면 예를 들어서 남측에서 정상회담 한다든지 군사훈련 계속 하라고 한다든지 핵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수치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유권자들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무당층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정부도 민심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대3 정도 결과 나왔고요. 남북 합의에 대한 국민인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조사 기회가 필요 없나요? 예,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하청 공장 만들려고 이거 계속 압력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요청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당연히 굉장히 그동안도 많았는데 저는 하여튼 하청은 절대로 안 하고요. 왜요? 그런데 하청이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 좀 상하지. 제목을 딴 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쪽이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한 자릿수로 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리얼미터가 수요일 날 조사를 하니까 요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 저보고 요일을 바꾸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도 싫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간은 내 겁니다. 시간만 좀 늘려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오늘 다른 주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뉴스 작가팀들이 연락이 온 게 제가 어저께 아침에 트위터를 썼어요. 그저께 밤에 남북 특사팀 발표하는 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대단한 뉴스였어요, 사실. 그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개마고원 가는 꿈을 꿨어요. 개마고원. 거기 용암지대를 가시려고. 아니 제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사실 개마고원이거든요.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뭐랄까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람들은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백두산도 백두산이지만 개마고원은 뭔가 좀 웅장하고 신선하고 거기 가면은 별유천지 비인간. 그리고 무슨 광개토대왕도 막 말 타고 나타날 것 같고 뭐 하여튼간에 조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름도 그래요. 개마고원. 개마고원. 개자는 지붕 개자고 마가 실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붕. 굉장히 개마고원 그러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지리 시간에 개마고원 하면 항상 그 우주 같은 느낌? 맞아요. 예, 달 같은 느낌? 예. 네. 거기 가면 완전히 별천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 내서 가고 싶은 곳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실 이건 뭐 시간도 짧고 좋았는데 인터넷에 올렸더니 정말 많은 트위터리언들이 가고 싶은 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자.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사실 북한 건축이나 공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솔직히 그동안 게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는 정말 이걸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캐주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이 가장 많이 나온 게 기차 타고 만주로 러시아로 파리로 가고 싶다.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완성시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남한으로 섬으로 살았는데 이제 진짜 우리 대륙이 되고 싶다.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게 역시 사람들 마음은 참 비슷한 것 같다. 실제로 그거는 통일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기차 타고 파리 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럼요. 그러면은 도시락 까먹고 술도 한잔하고. 제가 올해 기차 타보긴 했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3일 지나면 왜 했지? 엄청나게 피곤해요. 저 러시아에서 한번 타봤는데 아이고 힘들어 정말. 그러니까 이거 왜 했을까 싶은. 그럼요. 그렇지만 그 로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마고원 이제 역시 자연 명소라는 게 많이 나온 게 그중에 이제 백두산이 나온 건 당연하고요. 금강산. 사실 금강산은 우리 그 노래 때문일 거예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이것 때문에 백두산 금강산 그나마 접근했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많으니까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도시에서 얘기하는 건 평양 개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옥류관, 냉면이 있는 옥류관, 그리고 대동강에서 거닐고 싶다. 아는 게 없으니까. 개성의 한옥마을에 가고 싶다. 사실 그 개성의 한옥마을은 보존된 게 아니고 실제로 새로 만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그래요? 부분이. 근데 저도 북한 땅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들 환상들을 갖고 있어요. 어떨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과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때 나온 이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데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나오는 게 묘향산. 묘향산은 서산대사님, 효정스님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도 묘향산은 토지에서 박경준 선생님이 거기 별당아 씨하고 도망가서 거기서 진달래 화전 해먹고 사는 데가 거기가 묘향산이거든요. 그런 로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망. 그 다음에는 이제 원산에는 이상하게 원산에 명사심리 거기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폐병이 많았잖아요. 결핵을 걸린 사람이 다 거기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마 거기가 뭐가 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원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도 개마고원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었고요. 개마고원 그러니까 그 카파도키아라고 아시죠? 네네. 터키에. 네. 그 동굴 많은데. 네네. 저는 개마고원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 이거는 지구상에서 잘 흔하지 않은 지형일 거야. 그런데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가보고 싶듯이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개마고원을 가보고 싶고 아니 이제 저도. 개마고원이 해발이 한 거의 2,000여 미터에 예. 있으니까 이게 고원 그러니까 쫙 평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높낮이가 있고 그런데 사진만 봐도 하여튼 근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사진만 봐도 근사해서 개마고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고 하여튼 개마고원이 뭔가 단어 자체부터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게 그리고 남쪽에는 사실 우리가 남한에는 고원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기고요. 2,000m의 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글쎄 말이죠. 그게 굉장히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기차 타고 네. 지나가고 싶어요. 서울역에서 딱 기차 타고 네. 파리 북녘에 딱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가서 평양 맥주도 먹고 싶다.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일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뭐 통일 전에도 이룰 수 있는 거 사실 교류가 있고 경제협력이 있고 그리고 왕래가 있으면은 벌써 굉장히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2003년 4년도에 조금 해변기 무드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좀 그런 무드가 그때 기차 타고 갈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철도 연결했다 무슨 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건축이나 도시는 사실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적 건축, 사실 남한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적 건축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정말 서울하고 평양을 보면 완전히 다른데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네. 뭐 왜냐하면 이제 일단 하청공정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하청공정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주의적 건축 쪽에서는 굉장히 건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건축에 대한 책까지 썼어요. 구소련 보세요. 웃기는 사람이 내가 그래서 속으로 되게 웃긴다. 뭐 그러니까 그게 건축 교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을 완전 건축 교본을 썼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건축은 다 달라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 말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저희가 다른데 이 사회주의의 김정일 위원장이 요 바로 앞세대. 김정일 위원장은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건축과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특히 북한은 그 사회주의적 건축과 이른바 국수주의적인 그다음에 한국적인 이런 건축을 조금 하여튼 이상한 그거 재밌습니다.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그냥 북한에 가고 싶은 곳을 꿈꾸는 것만으로 행복한 바로 이 순간을 즐깁시다. 기쁩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발표문 3항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 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5당 청와대 오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는데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는 뭔가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트럼프는 남북에서 나온 발표도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도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받아들였는데 왜 이번에는 미국하고 보조를 안 맞춥니까? 그동안 외쳤던 한미동맹에서 미가 미국 아닌가요? 미나리인가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다른 뉴스들이 워낙 크게 빵빵 터져가지고 이 대단히 중요한 남북 문제인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북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야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죠. 네, 오찬회동을 열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어서요.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공개된 거 풀 버전으로 봤는데 보다가 정말 뭐랄까요 황당한 지점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속은 게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고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군요. 이분들 말에 의하면 뭘 하든 간에 북한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대로면. 그리고 북한이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예전과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이해가요. 논리는 일관되잖아요. 다른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이어진 대화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아니면 청문회였죠. 청문회. 예, 접촉이 있었습니까? 뭐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는 사실상 청문회였고 근데 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거짓말이라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시간 벌기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 벌기용이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대책이 있나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여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굳이 찾아봐야 하니까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답답하더군요. 예. 야당 입장에서 선거도 임박했는데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하거나 그게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된다. 네, 어제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전체 맥락으로 보지 않고 한 대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는 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측에 지금 주요 보직이 있는 사람이 유재훈 서실장입니다. 이거는 그 공동조사의 사안이 아니라 즉각 대기 발령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건 정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YTN 현 상황은요. 지금 2달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사실 사기 방통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일성 당시에 했던 얘기가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연 YTN이 정상화됐느냐, YTN 보도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주식이 공적 자본이 투입됐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재훈 실장과 지금 최남수 씨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기관, 방통위 적극 나서야 됩니다. 도대체 이 2달이나 가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고통스럽고 탄압받았던 언론사입니다. 더 이상 이 최남수 씨와 유재훈 씨를 놔둔다면 YTN은 정상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어찌됐건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국민에게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방송을 외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서야 네. 된다는 겁니다.
예. 예, 뉴스공장은 YTN 사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엔 오랜만에 일본 소식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였죠. 아베 정권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학 스캔들. 이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 간단 요약 먼저 제가 해볼 테니까, 예, 만나봐 주십시오. 모리모토라는 학원이 이제 국유지를 사들였죠. 예, 초등학교로, 예,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나라 재산을 사들였는데 그게 감정가의 한 9분의 1 정도,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헐값에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아베 부부가 연루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스캔들이죠. 예, 그렇죠. 그때 아베 부인인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아베 아키에 씨가 예. 그 사립학교에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예. 이게 아베 정권이 관여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당시 이게 전체 약 9억엔 정도가 되는 게 1억엔 정도 샀으니까 합 800억 정도의 아주 싼 값에 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됐던 게 이 당시 계약자가 일본 재무성이 되는데 이 재무성이 혹시 많은 편의를 봐주지 않았는가 이게 처음부터 작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잘 안 좋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할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사학이, 예, 사립학교가 국유지를 샀는데, 그걸 총리 부부가 싸게 해준 거 아니냐? 10분의 1 가격에. 이런 스캔들로 크게 흔들렸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2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아직 연결 안 됐나요? 네, 아직 연결 안 됐군요. 정확하게는 14% 예,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조금 못 되는 돈,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액수들에 비하면 적지만, 근데 여기에, 여기 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차전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다시 이게 불거진 것이 무슨 문서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 이 재무성이 문서의 계약자인데요. 네, 재무성.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다 한번 수습된 걸로 알았지만 야당들은 일체 이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이번에 지금 정기 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중에 이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이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아사히 신문이 폭로를 한 것은 당시 모리토모 학원하고 이 재무성이 계약했던 결제 문서와 예. 이후에 국회에 제출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하. 즉 당시 이 재무성 입장에서 불리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 건은 아주 특수하게 예.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예상 외의 감정가로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든지, 즉 특별 사회부에서 이거를 접촉을 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보고 취재 기자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 사회부장, 지금 기획조정실장인 유재훈 실장이 이거를 보도를 무마하고 예. 제보자들과 접촉하면서 이 제보를 삼성에 예. 브로커 역할을 한 사실입니다. 삼성 브로커 역할. 충격적이죠. 브로커 역할을.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보도하도록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걸 삼성 측에 알려주는 중간 거강꾼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 기밀이나 취재 내용을 무마하고, 그리고 외부에 삼성에 그 알려줌으로 해서 취재는 못하게 하고, 결국 삼성에 그 제보를 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돈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유재훈 실장이 했다는 역할입니다. 좀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성매매 동영상을 지고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안이 덮이도록 하는데 중간에 역할을 했다. 이런. 그렇게,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어떻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예. 이게 지금 뉴스타파 네. 보도에 밝혀졌는데요. 예.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네. 그 당시에 그 유재훈 실장이 취재 기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용이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 쪽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쪽에 연락을 하면 확인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저랑 얘기하면서 결국에 삼성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재훈 실장의 나중에 입장문에 보면 더 가관인 것이요. 회사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조준희 사장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사장에게 경화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리고 나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의 제보가 왔고 그걸 무마하는 유재훈 실장이 나중에는 인사팀장으로 영전을 하고 그 후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더 영전을 합니다. 결국에 이게 회사의 조준희 사장뿐만이 아니라 간부들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도 무마와 함께 외부의 브로커 역할을 회사가 집단적으로 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윤리를 더불어서 이건 범죄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상으로는 YTN 취재 기자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네.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삼성 측으로부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유 실장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유 실장이 제보자, 지금은 구속상태의 제3의 제보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제보자가 결국에 삼성 측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사안을 그 사람과 논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대가성이 밝혀지면 유재훈 이 실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가 밝혀져야 될 수사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유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당시 조준희 사장 역시 유 실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의구심이 아니라 지금 유재훈 실장이 회사의 입장에 따랐다라고 지금 벌써 본인이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따랐다는 말을 했습니까? 예. 지금 자기 본인의 입장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조준희 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요 간부들이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거기에 주요 행동대장이 유재훈 실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유 실장이 사안을 파악하고 사안이 크니까 사장이든 간부들한테 연락을 했고 거기서 사장이 혹은 간부가 이런 지시를 하여 삼성 쪽으로 넘겨주고 이 이제 파일을 들고 온 사람한테는 삼성한테 대가를 받고 이 정도에서 그치자 대신 취재 기자들한테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공장님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을.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YTN에서 벌어졌는데 그럼 이런 일을 포함하여 YTN에서 벌어졌던 그 동안의 일들을 보며 지금 YTN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태가 지금 YTN의 노조의 파업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은 성매매 건은 일단 노조 파업이 끝나고 공동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일인 것 같고, 그렇죠? 파업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조사를 회사에서 요구했는데요. 너무 많잖아요. 네. 자,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관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당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 검찰 출석 앞두고서요. 관련된 전략들을 일부 알린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분은 평생을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는 여전히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네. 삼성 소송비 대납은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론하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청와대에서 그걸 쓴 적이 없다 안 썼다 모조리 다 부인하는 거죠. 단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실컷 변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예. 거짓말인 게 빵빵 드러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모조리 다 부인하니까요. 모조리. 아무리 모든 정황과 상대방 진술과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다 부인할 겁니다. 그래 왔고요. 평생. 자, 다음 수는요. 네, 차한상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인단 올렸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물러났습니다.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밝힌 바인데요.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이 다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예, 다른 대안이 나오겠죠. 예. 네,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3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관련되어서 김창석 대법관이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해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가 있어서 나머지는 짧게 제목 정도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하려고 했지만요.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2011년 기자지방장에게 성추행 시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제가 특수관계인이라 예,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 예,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해서 관세 폭탄 부과 방침에 대해서 해당 업계조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업계를 위한 게 아닌 거니까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을 위한 조치니까 업계도 반발하는 거고요. 자, 또 있습니까? 예, 끝으로 하나만 전해드리면요. 지난해 아베 정권 지지율 폭락 사태를 불렀던 사학 스캔들이 다시 한번 일본 정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다루긴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YTN 노조 파업이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YTN의 한 간부가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삼성에 남겼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예. 자, 요 사태 노조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경님. 네. 우선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주시면 노조 파업은? 지금 뭐 파업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두 달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됐습니까 벌써? 예, 벌써 두 달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싸웠던 언론사가 두 달째 파업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강아지도 화가 났나 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 파업은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예,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고요. 예. 연결한 김에 이제 여쭤본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받았는데 YTN에서 대단한 특종인 거죠 당시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삼성 측에 들고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당시 상황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되기 전에 지금 YTN의 2015년
8월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제보자가 YTN에 제보를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는 사퇴시켜라. 그다음에 김영철 방남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대한회의 그런 거예요. 사과하라, 밝혀라, 사퇴시켜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은 4월 말이 남이 정하냐, 북이 정했냐, 누가 정했냐. 이면 합의가 있었냐, 이런 합의 것들까지 있었냐, 물었습니다. 대북 접촉이 있었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다. 따지고 북한과의 발표는 변함이 없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그러면? 네,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1년 안에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소도 북한이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6개월 전보다 명백히 나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외신도 굉장히 놀랬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는 좀 다소 다른 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고 정반대죠. 예.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보수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보수야당과 정반대의 스탠스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미공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상시 한미공조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어제도 일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낙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방북 결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한 거냐 한마디로 그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내가 잘한 거라고 미라고. 예.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신세진 쪽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북한 특사단이나 남한 쪽의 노력이라든가 또 다른 얘기 아니고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올림픽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성공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인 나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 가지라고 하고 노벨상 가지라고 하고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한 때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나라고. 올림픽도 나. 뭐든지 나. 어제 뭡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코멘트 나왔을 때도 지금 대통령만이 유일한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이제 트위터에 쓴 내용인데요. 헐리우드 요즘은 헐리우드도 더 이상 이제 스타가 없고 이제 재미가 없고 먼저 유일한 셀럽은 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신 상태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거기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 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북한 문제만은 통상 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북한 문제만은 그냥 트럼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더나우트 미국 국무부에서도요.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국제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내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어서 여우로 좀 길게 다뤄봤고요. 중요한 뉴스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 민원 등을 얘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비망록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거죠. 당시 형제가. 직접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돈이 오가는 얘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하거나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자원외교나 또는 포스코 같은 기업의 해외 투자 등등은 다 이상득 의원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디테일 혹은 그 돈 관련은 아들 이지영 씨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진작에 싱가포르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없는데 당시 역할이 컸거든요. 예, 돈 관련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서 제가 또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네, 쫓아가셨었죠. 네, 싱가포르 사무실도 찾아가고 하여튼 쫓아다녔는데 부동산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지영 씨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